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네, 저희 당신 브랜드 연구소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팟빵에 올라온 댓글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다이어트 AS 센터라는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팟빵 다이어트 AS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영양 플러스 심리를 함께 다루고 싶다 보니 블루오션이기는 하나 그러다 보니 저의 정체성도 정확히 잡히지 않는 것 같아 요즘 고민이 많네요. 3개월 동안 저의 무능력과 만나는 힘든 시간이었고 지금은 그 시간을 지나 이것이 과연 효과적인가? 내공은 쌓여진다지만 뻘짓을 하는 건 아닌가 고민이 되는 6개월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재미있고 유용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브랜딩은 어렵네요. 우우. 앞으로도 좋은 방송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이 담겨 있었어요. 뭐 정확하게 이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는 뭐 그냥 미루어 짐작하건대 많은 사람이 많이 안 듣는다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이 다이어트 AS 센터라는 그 제목에 보면 이런 느낌이 딱 들어. 아, 다이어트를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오는 곳.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100% 다이어트는 다 실패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실패의 원인이 영양 상태를 배제하고 원푸드만 한다거나 그게 뭐 단백질 다이어트나 이런 걸 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옛날에 지방만 먹는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다이어트가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서 AS 센터를 찾아오면 영양을 맞춰서 하는 방법들을 알려줄 거고 그다음에 다이어트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심리의 문제라는 걸 건드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이어트 AS 센터의 정체성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하신 다음에 모든 실패한 다이어터들을 이쪽으로 오게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괜찮고 혁신적인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기존에 뭐 운동 처방만 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뭐 약을 먹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걸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요요를 겪거나 실패를 하신 분들이 찾을 수 있는 다이어트의 해우소 같은 느낌? 다이어트 AS 센터를 그렇게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고 나면 아마 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명료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사실 그 댓글로 질문들이 많았는데 제가 작년이 아니라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이 시작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퍼스널 브랜드 아카데미 경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요때 자기의 고민을 적어보고 그 고민에 대한 솔루션을 제가 찾아주겠다라고 하고 고민만 받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민들 중에 상당 부분들을 여기를 통해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고민 중에 오늘 하나를 소개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여기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솔직히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브랜드 형성 과정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협업을 할 수도 있으며 동업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팀 활동을 자주 하다 보면 초심의 생각들이나 계획이 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만의 브랜드를 확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서라도. 네, 되게 질문이 현실적인 것 같아요. 아마 이거는 우리 지금 이 방송을 제작해주고 있는 하정현 PD도 늘 하는 고민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막 마음속에는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내 브랜드를 만드는 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브랜드를 만들어주거나 다른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순간적으로 나는 내가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을 뺏겨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죠? 그리고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할 때도 이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같이 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같은 역량으로 이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올인해서 잘할 거고 어떤 사람은 다리만 하나 걸쳐 놓을 거고 그죠? 쟤를 계속 끼고 같이 가야 되나 싶을 정도의 고민을 하게 하는 사람이 반드시 그 안에는 존재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20%를 20%의 머저리가 늘 존재한다. 이건 제가 말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기업이든 조직이든 팀이든 어딘가에는 반드시 우수한 사람만 모여놔도 그중에 20%는 반드시 머저리가 생겨요. 그래갖고 이 머저리를 빼내야 여지가 생겨서 다시 이게 활성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막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편안하게 이건 원래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빠져도 상관이 없게끔 만들고 다시 원활하게 만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나만의 브랜드를 확고한 방향으로 나간다. 여기서 되게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만의 브랜드를 확고하게 한다는 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만의 브랜드가 나 혼자 만들 수 있는 건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진짜 내가 원하는 길인지 내가 그 정한 그 확고한 길이 맞는지 어떤지를 사실은 가봐야 알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불안해한다라는 건 마치 내가 여기에서 부산을 가는 길을 KTX를 타고 가는 길만 설정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딴 데로 가는 것 같고 잘못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부산을 가는 길은 그러니까 김포공항 가서 김해공항까지 비행기를 타고 다시 경전철을 타고 부산을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도 부산을 갈 수가 있고 자가용을 타고도 갈 수도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도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도 갈 수 있고 심지어 도보 여행으로도 부산을 갈 수 있잖아요. 기간이 길어질 뿐인 거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단 내 목적지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거다. 이것만 명확하게 하면 사실은 가는 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브랜드를 확고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에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 자체가 흔들릴 때 아마 지금 이런 고민을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내가 가는 지점이 명료하잖아. 그럼 지금 좀 돌아가면 어때요? 놀면 어때? 더디 가도 상관없어요. 왜? 나만 갈 거니까. 이게 또 퍼스널 브랜드의 강점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가기로 한 그 길을 그냥 잘 가고 있구나. 지금 순간순간은 점으로 보이니까 흔들리고 불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길게 봤을 때는 나중에 경로를 이어보면 내가 목적한 그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내가 진단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내 목적지가 맞는지 아닌지를 체크하는 것. 내가 거기로 가기로 한 거를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만 체크하면 되고 방법은 설사 바뀌었다 하더라도 가고만 있으면 간다는 거죠. 요거를 좀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시죠? 자, 여기 진짜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당장 시작해야 하거나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은 뭔가요? 나만의 전문성이나 브랜드가 없더라도 책을 쓸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시고 본인이 굉장히 불안하셨을 것 같아. 책을 쓰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하는 건 글을 쓰는 거고 글을 쓸 때 쓸 말이 없으면 쓸 말을 먼저 만드시면 되고 나만의 전문성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내용을 쓸 건지 그리고 브랜드가 없더라도 책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책을 써서 그 책이 나의 브랜드가 도움이 되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책에 나는 브랜드다에 당신의 책을 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을 쓰는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해요. 개인 브랜드 구축의 종결법, 너의 책을 가져라 라는 제목으로 이 책 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책, 남들을 위한 콘텐츠라는 소제목으로 콘텐츠를 창조하지 못하면 영원한 소비자로 머물며 문화적 약자, 영원한 객체로 굳어진다. 딜리셔스 샌드위치의 저자 류병률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1세기 지금 지식 창조 사회라고 하는 지금의 세상은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콘텐츠들이 범람을 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딱 세상엔 두 종류의 부류밖에 없습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자와 콘텐츠를 소비하는 자.
컨텐츠를 잘 생산하느냐 못 생산하느냐는 차후 문제. 본인이 지금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느냐 소비하고 있느냐로 딱 두 가지 기준 중에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려요. 컨텐츠를 생산하면 잘 팔릴 확률이 50% 맞죠? 그런데 아예 생산하지 않고 소비만 하면 포인트 알뜰하게 모아서 부자 됐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지금 세상에서 브랜드를 구축하고 내가 그걸 통해 무언가 경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컨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 쪽의 반열에 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하느냐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자, 21세기는 디지털 시대로 콘텐츠를 창조하고 생산하는 사람이 시장을 지배한다는 의미로 딜리셔스 샌드위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콘텐츠를 생산하는 방법 중 하나가 글쓰기이고 자신을 가장 강력하게 표현하는 수단이 바로 책입니다. 그냥 블로그에 글 쓴 거랑 책으로 쓴 거랑은 완전히 사람들이 다르게 인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책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이고요. 한번 책을 낸 다음에는 사실은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의 깊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조금은 겸손해져 더. 그리고 책을 2권 쓴 사람, 3권 쓴 사람 이렇게 책을 점점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견문이 넓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나대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은 일생에 책을 단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여기 지금 하정현 PD 본인이라고 손들어 막. 저럴 경우는 무식이 용감이라고 본인이 본 세계가 없으니까 우기는 데는 또 장사야. 또 우기면 우린 또 그 사람 당할 재간이 없으니까 입을 다물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만난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내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 그건 몰라서가 아니라 나랑 대화가 안 돼서 닫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책을 쓰라 그랬더니 내가 무슨 책을 써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문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을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나도 언젠가는 내 이름으로 책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들은 다 해요. 그런데 그 언젠가는으로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서는 절대로 책을 쓸 수 없다라는 이 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언젠가는이라는 기한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 하겠다. 데드라인 그 기한이 명료해야 2020년 12월 25일 날 난 출간 기념회 할 거야. 이러면 뭔가 좀 다르지 않아? 언젠가는 책을 쓸 거야. 이거랑 2020년 12월 25일 내 출간 기념회에 초청합니다. 초대장까지 발부했어. 느낌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이게 차이야. 그래서 정말 할지 안 할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언제까지 그 일을 할 건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확인할 수 있게끔 만약에 그렇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진짜 그게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브랜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데이비드 아커는 브랜드를 구축하는 포트폴리오의 연관성과 집중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개인 브랜드 구축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의 책을 발간하는 것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나가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에 속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대중들에게 자신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강력한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딱 보면 포트폴리오가 쌓여야 그 분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분야에 해당하는 책을 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지식이 있구나.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일을 연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처음 책을 썼을 때의 지금 상황이 막 떠오르는데 작가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주변에서 책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과 내가 이걸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막 얘기를 해줘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못 쓰게 될 확률도 많아. 처음에 저에게 책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책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거에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은근 이런 거야. 본인은 이미 책도 썼고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가진 생각 중에 하나는 책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너 같은 게 쓰는 게 아니야. 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책을 써야 돼. 그렇게 해서 책을 쓰게 해놓고는 그 사람이 좌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 거 봐, 책 아무나 쓰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나 존중해. 존경해. 이렇게 가는 거고, 심지어 내용이 컨텐츠가 괜찮아서 책이 진행이 되는 거면 자기가 소개를 해줘 놓고도 이 책이 더 못 나오게 방해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기준을 되게 처음 쓰는 책인데 마치 10권의 책을 쓴 사람의 수준으로 확 올려서 이래서 안 돼? 이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건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이유를 한 수만 가지를 들어서 아예 진도를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든 안 하든 그냥 계속 내비두고 그 처음에 그 연결만 해주면 책을 쓸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데, 이거를 자기가 컨트롤하겠다고 본인의 눈높이로 잣대를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더 흔들려서 책을 못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자기가 아는 출판사에서 내 제자, 말하자면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책을 내면 자기는 이 출판사를 떠나겠다 이렇게 협박한 분들도 있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인데, 의외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멘토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인이 인격적으로 유명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그냥 알고는 계세요. 알고 인연을 다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룰이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점점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중간한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당연히 안 될 거라는 걸 아니까 아예 씨를 말리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에서 한 단계 높은 건 나의 기준에서 한 단계 높은 거니까 그걸 넘는 방법으로는 계속 도전을 하셔야 돼요. 자, 2009년에 제가 YBM 시사 주니어에서의 직장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여자 아름다움을 넘어 세상의 중심에 서라라는 첫 책을 썼습니다.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출판사 한 3번 바뀐 것 같아. 왜냐하면 기획했던 사람이 기획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바뀔 때마다 계속 방법을 달리 얘기해. 나중엔 쓸 수가 없어. 결국은 진짜 이 마지막에 이제 그 행간이라고 하는 출판사 그 편집부장님을 만나서 계약을 하고 어떤 딱 결정이 되니까 한 번에 쓸 수 있었지. 근데 또 쓰는 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딱 초고하고 계속 이 퇴고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읽고 다시 쓰고 읽고 다시 쓰고. 나중에는 진짜 욕이 나오더라고요. 야, 차라리 네가 써라. 그런 생각이 들 때쯤까지를 견디고 나니까 책이라는 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글을 쓰고 책을 완성하는 오케이 원고가 되더라도 실제 책의 모습으로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고비를 넘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거 자체가 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는 또 이 공저를 또 하게 돼요. 책을 처음 쓰면 좀 위에 있는 어르신들이 야, 나 책 나랑 같이 쓰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유명하신 분들이 같이 쓰는데 주변에 보통 그렇게 돼 있으면 공저문 저는 반반씩 쓰는 줄 알았어. 근데 반반씩 쓰는 공저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주로 그냥 아래 것이 다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내가 더 명료한 어떤 그 경험치나 이런 게 있으면 이것까지도 그분 걸로 드려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저를 하게 되고, 대표 저자를 보통 어르신 이름을 앞에 쓰게 돼 있잖아. 그걸 대표 저자라고 하는데, 책을 내면 대표 저자가 기억이 되고 뒤는 거의 기억이 안 돼요. 왜 우리 보통 그 외국 저자들 같은 경우에 뭐 톰 피터스라든지 찰스 앤디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저를 하면 그분 이름만 기억하고 뒤에 기억 하나도 안 나잖아. 그러니까 트렌드 코리아 뭐 해마다 나오는 그런 2019도 김난도 교수님만 기억하지 그 뒤에 기억 하나도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표 저자는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표 저자의 중요성을 알게 된 사건도 겪게 되고, 해마다 책을 내다 보니까 출판사의 성향도 알게 되고 어떤 출판사가 나랑 맞는지도 알게 되고, 유명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이 책의 컨텐츠를 가장 잘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출판사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건 해봐야 알아요. 남들 책을 잘 만들었다고 내 책을 잘 만든다는 보장도 없어. 그러므로 그냥 계속 써보세요. 맞는 출판사를 만날 때까지. 그것도 안 되면 뭐 어떻게, 내가 출판사 차려야지. 그렇게 해서라도 언제까지 책을 쓴다? 히트작이 나올 때까지. 그래야
베스트셀러 저자로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완전히 초히트 베스트셀러를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책의 저자로 이 사는 데는 뭐 지장이 있어. 왜냐면 책만 가지고 팔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책은 저를 나타내는 상품 중에 하나고 저의 분야를 증명하는 신뢰 있는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으로 계속 쓰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쓰는 거지, 제가 만약에 글만 쓰고 먹고 사는 작가로 살겠다 하면 저는 벌써 굶어 죽었을 것 같아요. 아마 앞으로 지식인으로 살고 자신의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살려고 하는 분이 작가 타이틀이 아니라 저자 타이틀로 산다. 창작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을 책으로 내는 분야에 있는 분이라면 아마 저와 비슷한 고민과 과정을 겪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책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잘 쓰고 못 쓰고가 아닌 쓰고 안 쓰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쓰겠다고 생각만 하지 사실은 안 쓰거든요. 그래서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마음먹기가 책 쓰기의 시작이에요. 쓰고 싶다고 말만 하지 말고 쓰라는 얘기야. 쓸 말이 없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빨간색으로 된 것 10개를 적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만 지나면 빨간색으로 된 걸 다 찾아내. 왜? 그동안에는 내가 뭘 찾겠다고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다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내가 빨간색으로 된 걸 찾겠다고 결정하잖아. 그럼 빨간색만 보여. 이 얘기는 내가 책을 쓰겠다. 어떤 분야의 책을 쓰겠다고 결정을 하잖아. 그럼 그 분야와 관련된 것만 보이는 수준까지 가게 돼 있어요. 집중적으로 그걸 계속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막연하게 책을 쓰겠다가 아니라 책을 쓰겠다 생각하면 어떤 분야의 책을 쓰겠다. 그리고 그 분야에 관련된 책을 보고 관련된 사람을 만나고 관련된 글을 계속 지속적으로 쓰다 보면 그것만 보여. 제가 10년째 브랜드 관련된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책도 그쪽 분야로 다 보여. 다른 분야의 책을 읽어도 브랜드와 관련된 내용으로 빼낼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 수준까지 가더라고요. 10년 정도 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너무 이 화려한 아주 날렵한 수준을 기대하시기보다는 지금 있는 상태의 최베스트를 가지고 결과물 하나 만드시고 그게 책이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로 인생이 안 바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다음 책은 그 사이에 또다시 분야에서 했던 경험과 또 새롭게 알게 된 지식들이 버무려져서 그 다음 책은 첫 책보다 나을 거 아니야. 해마다 이 책을 자신의 에이징 북스라고 해서 책을 되게 많이 쓰신 분들이 있는데 61번째 책을 썼는데 그분한테 당신이 쓰신 책 중에 어떤 책이 제일 베스트예요? 그랬더니 다음에 나올 책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아주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작가님 책 9권인데 그중에 무슨 책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내년에 나올 책이요.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결국은 잘 쓰냐 못 쓰냐 다음 문제예요. 뭐부터 한다? 쓴다 안 쓴다. 쓰셔야 책이 됩니다. 두 번째, 책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바로 데드라인을 정하라예요. 출판사하고 데드라인이 정해진 것도 어길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 그런데 스스로 데드라인을 자꾸 만들어가는 방식은 어떤 일을 하든지 결과를 내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안철수 씨도 본인이 공부하는 방식이 데드라인 학습법으로 공부를 했다고 해요. 어떤 거냐면 일부러 자기가 칼럼이나 이걸 쓰겠다고 출판사나 어떤 그 잡지사에 전화를 해서 아예 칼럼을 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칼럼이 나가야 될 날짜가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연구하고 결과를 빨리 해서 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 때 새롭게 나오는 기술을 익혀야 될 때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데드라인을 정해서 바깥으로 약속을 정한 다음에 공부를 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공부를 해왔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시험 보기 전날 밤샘 할 때나 프레젠테이션 전날 집중도가 완전히 최강으로 올라오는 거 아시죠? 결국 데드라인 학습법, 본인이 책을 쓸 때도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바로 원데이 원칼럼을 지켜라. 하루에 하나씩 써야 이게 쌓이잖아요. 하루에 하나씩 글 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걸 차곡차곡 쌓아서 한 권의 책이 돼야 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닌가요? 결국 지금 여전히 책을 쓰겠다고 생각만 하시는 분, 우선 뭘 한다? 마음 먹기는 시작했으니까 그걸로 일단 스타트. 하고자 하는 분야를 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 데드라인을 먼저 정하세요. 출간 기념일을 먼저 공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역추적해서 내가 언제까지 OK 원고를 내고 언제까지 퇴고를 하고 이런 게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원데이 원 칼럼, 하루에 최소 1개의 칼럼을 계속 쓰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쓸말이 정리가 되고 그게 없으면 그 쓸말을 위해 책도 읽고 강연도 듣고 다른 뭐 아티클도 읽게 되는 거죠. 그냥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본인의 전문 분야를 증명 가능하고 신뢰 가능한 결과물로 만드는 책을 발간하라고 개인 브랜드 구축 종결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